1986년 10월 22일, 미국 매사추세츠 킹스턴의 조용한 해안 마을 로키누크. 이날 이 해안 마을 근처의 숲에서 꽃을 꺾던 한 여성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네킹 같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낙엽에 덮인 한 여성의 시신이었죠. 트레이시는 이혼한 부모와 함께 새 동네로 막 이사 온 여성이었습니다. 사춘기의 혼란 속에 가끔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활발하고 웃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1986년 10월 1일 저녁, 트레이시는 곧 올게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몇 블럭 떨어진 이웃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기 위해서였죠. 밤 10시 반,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떠난 그녀는 담배를 사러 잠시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은 어두웠고 가로등조차 드물었습니다. 이 동네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곳에 살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사람뿐이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잿더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담배를 좋아했지만 미성년자였기에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밖에 있는 컴벌랜드 팜스라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저녁 11시 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트레이시는 파티를 벌이고 있던 이웃에게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있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손님이 많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통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이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레이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파티가 열렸던 장소까지 혼자 걸어가기로 한 듯 보였죠. 그것이 살아있는 트레이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녀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박을 자주 했기에 또 친구네서 잤겠지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트레이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전화를 걸어왔고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그들은 익숙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걔요? 자주 집을 나가잖아요.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3주가 지난 10월 22일, 그녀가 근처 숲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옷은 흩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성인 남성이 겨우 들만한 바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훼손이 심했지만 가족들은 트레이시의 귀걸이를 알아보았고 치아 기록을 통해 그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편의점에서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오기에는 꽤 먼 거리였기에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범행을 당한 뒤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었죠. 무엇이 되었건 그녀는 차를 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애는 모르는 사람 차에 안 탔을 거예요 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었거든요. 물론 히치하이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지만 마지막 목격됐을 당시 차를 태워준다는 여성의 제안도 거절했기에 아마 함부로 히치하이크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옷과 바위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긴 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범인을 밝혀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로부터 4년 뒤인 1990년 9월, 인근 지역에서 멜리사라는 여성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 이웃집 지하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범인이었던 헨리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된 뒤 사람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혹시 트레이시도 그가 한 게 아닐까? 범행 방법, 타깃, 처리 방식을 비롯해 둘 다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고 별다른 증거도 없었기에 경찰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언니였던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16살이었던 그녀는 동생의 무덤 앞에서 자기가 꼭 범인을 잡겠다는 약속을 했죠. 캐리는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했고 1994년에 지역의 경찰이 됐습니다. 현장 과학수사요원으로 시작해 20년이 넘게 많은 사건을 맡으며 승진한 그녀는 2017년에 주 경찰 역사상 몇 안 되는 여성 총감직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그 사람은 아직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생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트레이시의 가족들은 현상금을 25,000달러로 올렸고 그로부터 2개월 뒤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 파티에 그녀가 있었어요. 라는 주장을 했던 익명의 제보자. 그런데 그가 말한 파티는 트레이시가 친구들과 그날 갔었던 이웃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그녀는 담배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파티에 참석했던 것이었죠. 그 파티의 주최자는 마이클이라는 남성으로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그를 찾아가 트레이시가 그날 파티에 왔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그날 밤 그녀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DNA 채취를 요구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던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10월 22일 저녁, 파티를 즐기던 중 마이클은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한적한 도로를 달렸던 그는 잠시 뒤 오렌지색 차량의 보조석에 타고 있는 트레이시를 봤습니다. 운전자는 헨리. 1990년에 같은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러 체포됐던 그는 트레이시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의심받았던 남성이었죠. 그의 차는 근처 숲 가장자리에서 멈췄고 둘은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마이클은 홀로 삿과 천막을 들고 나오는 헨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위협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리 와, 이걸 만져봐. 그가 데려간 곳에는 사망한 트레이시가 있었고 마이클에게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 놓인 바위를 만지게 했습니다. 당시 손에 상처가 생기는 바람에 자신의 피가 바위에 묻었다는 마이클의 주장.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사하면 할수록 과거부터 허풍이 심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는 평소 이웃들에게 자신이 은퇴한 경찰이라는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사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자야 라고 주장하며 무언가 숨기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는 경찰이 찾아온 당일 목사를 찾아가 내가 그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18년 3월 14일 브록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그날 방청석엔 트레이시의 언니인 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닌 한 명의 피해자 가족으로 말이죠. 30년 넘게 기다렸어요. 트레이시가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했던 진실은 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DNA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트레이시의 옷과 바위에서 검출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는 마이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는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내 손에 묻은 피는 없어요. 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신문 당시 했던 자백을 비롯해 당일 목사에게 고백한 것이 중요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증거입니다. 그는 직접 바위를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 측은 목사의 증언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건 종교 상담이었을 뿐 자백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목사의 증언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신문도 강압적이었다는 이유로 마이클의 일부 자백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2022년까지 이어졌고 코로나로 인해 수년간 지연되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DNA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형제, 친척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유죄도, 무죄도 확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결과이기를, 나쁜 사람이 꼭 그 죗값을 받는 결말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